계단 신동호. 구석기가 끝나갈 무렵부터 계단을 오르고 있다. 동굴 벽과 몇 곳에 계단이 그려져 있고 점토판 서령 문자는 계단을 올랐다로 해석되었다. 계단 끝에서 신들을 만났다는 소문이 돌자 엎드리고 경배하고 움츠리는 버릇이 생겼다. 길과 이어진 계단에서 버려진 육체들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막다른 계단은 따뜻했다. 벽돌창으로 새어나온 불빛이 계단을 비추었다. 그 빛은 언제나 나에게 사랑의 등불이 되어 주었다. 20개의 절망과 1개의 사랑을 품은 채 늙은 봉우리로 가는 계단에서 내루다는 실종되었다. 지상 계단이 왜 하늘을 향하는지 아직 모른다. 신에게 가까이 갈수록 찰나만큼 수명이 길어질까? 시간은 계단 위를 아주 느리게 파고들었다. 신동호 시인의 시 계단 천문. 이렇게 어려운 시를 남기고. 네, 대통령의 독서. 신동호 시인 북콘서트 대통령의 독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박성우입니다. 평산책방은 매달 작가와 함께하는 문화행사를 열어오고 있는데요. 다시 책 읽는 대통령을 기다리며 다시 온전한 봄을 기다리며 신동호 시인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함께해 주신 말 어르신들, 함께해 주신 책친구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드립니다. 네. 특히 저기 붉은 어머니랑 오셨는데 말 어르신들 위해 박수 한번 쳐주시죠. 대통령의 독서는 비단 한 사람의 독서가 아니라 이 나라의 독서입니다. 평산책방 2025년 3월 북 콘서트 다시 책 읽는 대통령을 기다리며 신동호 시인의 대통령의 독서, 그런 평산책방의 책방직이신 문재인 대통령님의 환영 인사로 오늘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신동호 작가님 소개하려고 하니 참 새삼스럽습니다. 나로서는 정말 고마운 사람이고 또 한편으로 늘 미안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시를 쓰는 시인에게 내가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5년간 엄청난 고생을 시켰거든요. 대통령 연설 비서관은 뜻이 맞는 사람들 가운데 글 잘 쓰는 것으로 공인된 그런 분을 이제 발탁하게 되는데 아마 시인을 연설 비서관으로 발탁한 것은 내가 아는 범위에서는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연설 비서관은 워낙 일이 힘들고 또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업무여서 보통은 2년 또는 길면 3년, 2년 교체를 해주게 되는데 우리 이제 신동호 작가님은 5년 내내
승진도 하지 않고 자리 이동도 하지 않고 그냥 대통령 연설비서관직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5년간 대통령 연설비서관직을 계속 이렇게 한 그런 분도 내가 알기로는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대체할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인정할 만큼 잘하기도 했지만 또 본인 스스로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는 그런 아주 무거운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때문에 나로서는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끝까지 손발을 맞출 수 있어서 참 좋았지만 아마 본인은 역대 다른 연설비서관보다 2배, 3배 그런 고생을 많이 한 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생시키는 게 늘 미안하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통령 연설비서관이라는 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주 정치적인 그런 자리 있지 않습니까? 또 정치적인 공격도 많이 받게 되고 그런 일을 오랫동안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좀 감성이 황폐해져서 시인으로 돌아가는데 좀 어려움을 또 겪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걱정은 나중에 보니까 기우였습니다. 우리가 퇴임하고 불과 한 달 만에 시집을 냈거든요. 그림자를 찾으러 가야 한다. 시점은 그렇습니다. 이 제목 기억하셔야 돼요. 예. 알고 보니 대통령 연설비서관 하면서도 틈틈이 그렇게 이제 시를 써왔던 겁니다. 아마도 역시 시인답게 시가 그 힘든 시간을 견디는 또 버텨내는 그런 이제 힘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어서 이번에 대통령의 독서라는 또 책을 냈고요. 이 대통령의 독서는 5년간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연설비서관을 한 사람으로서 이른바 국민들에게 드리는 일종의 애프터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고마운 일이죠. 게다가 여기 평산 책방까지 와서 이렇게 북토크를 하고 우리 또 책 친구들을 만나주고 해서 나로서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연설문은 아주 기막히게 잘 쓰는데 연설을 잘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인데 북토크는 특히 아주 기대가 많이 됩니다. 책 이름에 독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좀 더 하자면 요즘 벌써 한 100일 넘죠. 100일 넘게 국민들 잠 못 자게 하고 또 우라통에 빠진 이런 이제 일들이 내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독서를 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독서를 하지 않으니 종북이니 용공이니 이런 식의 아주 구시대적인 낡은 이념, 낡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또 독서를 하지 않으니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길러지지 않아서 가짜뉴스라든지 음모론 이런 것에 쉽게 휘둘리는 거죠. 이 가짜뉴스나 음모론은 마치 바이러스 같아서 면역력이 약한 그런 사람을 감염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마 신동호 작가님의 뜻도 거기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책방하는 나로서도 독서 정말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신동호 작가님과 함께 하는 이 북토크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즐거운 시간 그래도 보람 있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께서 이게 뭐야? 실제 연설자 못합니다. 네, 말투에도 별로 없고 신동하고 갑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평산에 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청와대 생활 5년 끝나고 주구장창 대통령님 얘기만 하면서 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또 세상이 이렇게 또 마음 같지가 않아서 이제 혼자 꾹꾹 참고 책도 쓰고 했는데요. 오늘은 그냥 뭐 사실 저보러 오신 분들은 별로 안 계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오늘 저도 그냥 맘 먹고 대통령님 얘기만 좀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통령 잘 기억 못하시는데 처음 뵌 게 2012년 그 전에도 이렇게 뵙긴 했는데 또 실제 이렇게 가까이서 일을 하게 된 게 2012년인데요. 그때 지금 우리 경남지사였던 김경수 지사가 어느 날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준비가 이렇게 잘 그렇게 체계적으로 안 돼 있을 때라 서로가 다 이렇게 힘들 때였고 저도 메시지 팀의 13명 중에 원어부대 한 명이었는데 어제 인천 연설 쓰시는 분이 누구냐고 그래서 저랑 이렇게 내일부터 같이 다녀야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대통령 앉으시고 김경수 지사 앉고 그 카니발 뒷자리에 대통령 뒤에 이렇게 앉아서 워낙에 정신이 없어서 잘 기억도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해서 나머지 선거기간 열흘 정도를 이렇게 뒤에 앉아서 같이 다니게 됐는데 어느 날 계속 연설 마치고 유세 마치고 나오셔서 어깨를 계속 주무르시더라고요. 근데 뒤에 앉았다가 그걸 한 20분 걸 보고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마음이 짠해가지고 참다 못해가지고 제가 혹시 주물러 드려도 되냐고 그랬더니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때 또 주물러 드렸는데 그만두라고 또 안 하시고 제가 이제 손에 쥐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동 시간 1시간 넘게 이렇게 근데 저로는 그게 너무 영광이라고 평소에 너무 존경하시는 분이라 이제 저녁에 이제 사무실에 들어와서 자랑했죠. 그랬더니 선배들이 야 너 그 안마 권력이 이런 게 엄청 그게 대단한 거다. 매출에 소문이 나가지고 여사님께서 깜짝 놀라셨는 거예요. 평생을 자기 몸을 아무에게도 맡겨보신 적이 없는데 그 동원 씨가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아무튼 그 기억을 이제 오래 안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이제 인연이 다 됐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2014년 당대표 선거 하실 때 또 부르셔가지고 그때 이제 그 당대표 선거 때 이렇게 일을 하게 됐는데요. 본격적으로 대통령과 이제 손발을 맞춰봤던 시기인 건데 그 당시에 당대표가 되시고 제가 그 비서실의 부실장으로 이렇게 메시지 담당 일을 하게 됐는데 아침마다 우리 지금 의원이 되신 윤건영 의원께서 화가 난 듯이 이렇게 문자를 갖다가 툭 던지고 형 그리고 가버려요. 보면은 이제 대통령이 새까맣게 수정을 아무튼 이제 윤건영 의원님 입장에서는 형 좀 더 잘해봐라 뭐 이런 뜻이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아주 저도 이제 정치 쪽 여의도 경험이 없어서 너무 힘들고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 그동안 쓰신 글들을 다 프린트해서 책상 앞에 쫙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매일 외우다시피 그걸 논리구조는 어떠신지 어떤 단어를 많이 사용하시는지 대통령 처음 말씀드리는 거야. 죽도록 노력했습니다.
그 이제 뭐 아무튼 뭐 사표도 여러 번 쓰고 근데 이제 뒤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대통령을 견딘 게 아니고 대통령님이 저를 견뎌주셨구나 라는 거를 실제 느꼈습니다. 그렇게 이제 2015년, 16년 2년을 보내고 나니까 어느 날은 이제 사람도 없고 당대표도 그 당시에 막 그만두시고 이러셨거든요. 그 하루에 이제 아침에 나와서 카페 가가지고 우리 집사람 자는데 저녁에 6시까지 혼자 말씀 자료 6개도 쓰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게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원래 뭐 사람을 잘 교체를 안 하시기도 하시지만 제가 견딘 게 아니고 대통령이 저를 견뎌주셨다는 걸 제가 그때 굉장히 뼈저리게 느끼고 이런 분과 함께 일하는 거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국민들께도 잘 돌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예민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통령 수정하는 그것도 이제 좀 말씀드리면 아마 여러 지도자들 여러 유형이 계시는데 이렇게 글자 틀린 거 갖고 뭐라 그러시는 분도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말로만 들었는데 아마 대통령이 그런 분이었으면 저도 오래 못 견뎠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연설 비서관실에서 데스크시라고 이제 우리끼리 이제 이게 틀린 글자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뭐라 하신 적도 없고 이제 본인이 수정하시고 본인의 제가 이렇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면 이 수정하는 과정이 본인이 이렇게 익숙해지는 과정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늘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수정하신 거를 보다가 너무 마음에 드는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책에도 제가 썼는데 우리가 추격 경제, 추격 국가에서 선도하는 국가로 가야 된다라는 이렇게 수정하신 거를 보고 너무 멋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뭐 경제를 제가 개인적으로 잘 모르기도 하지만 그래서 바로 부속실에 가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최근에 읽으신 책이랑 이런 걸 부석실에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또 금방 또 갖고 와서 열심히 또 그걸 읽고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연설문도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런 책을 써야 되겠다라고는 전혀 생각은 하진 않았고요. 막연하게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대통령이 어떤 책을 읽고 그것을 연설문에 어떻게 반영하셨고 하는 거를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한겨레에서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대통령의 독서라는 글을 이렇게 쓰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뭐 대충의 이제 시작은 그렇습니다. 예. 저는 뭐 여의도 생활이든 청와대 생활이든지 그걸 온전히 대통령님하고 시작해서 대통령하고 끝나가지고요. 사실은 이제 그 기간뿐이 잘 아는 건 없는데 아마도 청와대에 여러 부서가 있고 정부에도 여러 부처가 있는데 자기 전문 분야에서는 굉장히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가시는 분들일 텐데 아무튼 대통령하고 똑같이 모든 분야에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연설비서관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깊이는 못 알아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부 운영되는 또 어떤 말씀을 하셔야 되는지는 대략 이렇게 알게 됐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에 대해서도 또 정무적인 것에 대해서도 이제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어떻고 또 권력이 어떻고 대한민국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걸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가장 많이 느낀 것은 약간 이제 문자 비슷해서 좀 말씀드리는 그런데 지도자는 이
공시적 지도자와 통시적 지도자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혼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대통령 하시는 일들이 그냥 당시에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거나 뭐 그렇게 이렇게 그 근시안적으로 보시는 게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 상황을 입체적으로 보시면서 지금 현재 내가 그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가장 그 대한민국 발전에 가장 적절한 일이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걸 제가 좀 많이 느꼈습니다. 대통령 하시는데 그 여기 약간 문자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학위 수집지 불력 열화라는 논어의 한 구절을 제가 적어왔는데 그 학자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저 빼시자가 가장 적절할 때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뜻이라고 분석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좀 동의하는데 저렇게 가장 때에 맞는 일을 하신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비상계엄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그런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됐는데 최근에 이제 그 일부 국민들이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 뭐 그 보수 쪽 국민이라고 말씀드려 정확히 이제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그분들이 저항권을 얘기할 때 제가 그 대통령 생각도 많이 나고 고민도 많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저항은 옛날에 우리 젊을 때 했던 것 같은데 저분들이 왜 또 저항을 얘기할까? 저는 이제 그분들의 대부분은 그 극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가 지하철 타고 가다가 보면 광화문에서 내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아니 저분들이 극우일 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얘기하는 저항권이라는 게 왜 국민 저항이라는 걸 저분들이 어울리지 않게 얘기할까라고 하다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어쩌면 우리만 모르고 있을 뿐이지 대통령께서 그 예전에 인터뷰에서 그 정치를 왜 하시냐 어떤 대통령이 되고 싶으시냐 할 때 대한민국 주류를 바꾸고 싶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주류는 국민, 그 다음에 우리 사회를 건전한 상식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들, 그 다음에 왜곡된 역사를 벗어나시는 분들, 이런 분들과 함께 대한민국 주류를 바꾸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쩌면 주류가 바뀌어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저분들이 이 저항권을 얘기하는지도 모르겠고 한편에 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주류가 바뀌었는데 바뀐 우리가 우리 자리를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저항권과 저항권이 부딪히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제 약간 뭐 비정치적인 얘기긴 한데요. 제가 대통령 계실 때 그 옆에서 보면서 그 가장 안타까웠을 때가 그 노사정의라는 걸 했을 때인데 대통령께서 굉장히 힘들어하셨다 그럴까 아니면 답답해하셨을까 이제 그런 걸 제가 옆에서 이렇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 어떤 대한민국이 이제는 국민들 개개인이 성숙하고 성장했기 때문에 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요구하는 것도 다르고 그것을 이제 정부에서 가치를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대화와 타협이라는 게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노사정의를 이렇게 잘 꾸리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그 일부 노동단체에서 자꾸 참가를 안 하시는 때 굉장히 답답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속으로는 그분들이 이제는 본인들이 문재인 정부 체제에서는 좀 주류의식을 가지고 참가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동부 장관도 하시고 국민들에게 그 노동정책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도 반영하고 이러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좀 안 꾸려져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뭐 잘됐다 잘못됐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아직도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해오셨던 일들이 이렇게 진행형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제가 제목을 그래서 시간을 사유하는 지도자, 뒤에 지도자를 붙이려다가 점점점 이렇게 했는데요. 대통령 또 하실 것 같진 않아서 예, 그래서 아까 제가 통치적 지도자 말씀하셨는데 그런 분들이야말로 지금 필요한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시간을 사유하는 사람만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금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대통령께서 그런 분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지독하게 평산에서 평범하게 사시려고 노력하시는 모습도 저는 옛날에 처음에 노 대통령이 그 김해를 가셨을 때는 이제는 이제 이 대통령이 끝나셨으니까 이 편안한 노후, 평범한 노후를 사시는 건가 보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뒤에 대통령이 다시 이렇게 이 감작해시고 평범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또 다른 역사를 쓰고 계시는 거구나. 그동안 그 대한민국 대통령들이 정말 불행한 그 후과를 겪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런 후과를 겪으시지 않고 평범하게 사는 것도 대한민국을 바꾸는 굉장히 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권력이라는 게 이런 거다. 권력이라는 게 산등상의 가장 높은 곳에서 있던 거지만 결국은 이 평범한 삶을 더 잘 살아내기 위한 과정이고 그런 걸 통해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게 저는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가장 고민했던 게 바로 그 권력이라는 것인데 저는 사실은 권력이 뭔지 모르고 청와대 5년을 보냈습니다. 제가 마지막 나오는 날 책상 정리하다 보니까 제 책상 제일 아래 서랍에 이력서가 한 30통 정도 있더라고요. 누가 만나자 나가면 이력서를 주신 건데 그걸 그냥 책상에 넣어놓게 한 30장 정도 쌓여있는데 저처럼 힘없는 사람도 30장인데 뭐 수석님, 뭐 실장님 이런 분들은 얼마나 이력서가 많이 쌓였을지 모르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님처럼 정확한 우리 오정식 비서관께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처음 회의 때 처음 하신 말씀이 아마 특수활동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 정부에서는 특수활동이 없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좀 지나던데 우리 충무비서관께서 대통령 사저에서 관저에서 사용하시는 치약, 비누 뭐 이런 것까지 다 사비로 하시기로 하셨다는지 아무튼 그런 보고를 제가 옆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님처럼 권력을 휘두르지 않고 정확히 본인이 하셔야 될 일을 하면서 권력을 분산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권력의 맛을 알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 얼마나 미웠을까. 저는 그 권력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재밌어서 쫓아서 이렇게 다녔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정말 대통령님이 변화시키는 이 권력 지형이랄까요? 대한민국 권력 지형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았겠다. 그리고 권력이라는 게 소수에 집중됐을 때 쓸만하잖아요. 그게 뭐 수천 명이 똑같이 갖고 있으면 그게 무슨 권력이 됐습니까? 이제 점점 그거를 거기에 익숙해져 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것이 생각하기도 싫게 끔찍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권력 개혁을 하실 때도 저는 옆에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연설문을 썼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권력 개혁도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진정한 개혁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몇 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아무튼 국정원, 경찰, 그 다음에 지금 한참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검찰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개혁하게끔 지시하시고 말씀 내리시고 하시는 걸 제가 옆에서 봤기 때문에 얼마나 저 과정이 고단하고 힘들고 하셨을까 생각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사실은 개혁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한층 한층 해 나가시는 모습을 봤고요. 이것도 대통령 잘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조국 수석님께서 그 행정자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경찰 또 지방 경찰로 이렇게 하시는 일을 대통령께서 시작하셨는데 제주도 가실 때 좀 조국 대표께서 그거를 좀 일찍 출범을 시키고 싶으셨나 봐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다 말씀 자료를 준비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부속실에서 올라오라 그래서 올라갔더니 조국 수석님하고 저하고 두 사람만 대통령이 부르셨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거를 왜 하냐고 물어보시고 조국 수석님만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제주도 가는 김에 그 지방자치 경찰 자치경찰 출범을 해야 되고 그 계속 듣고 끄덕끄덕 거리시는데 한 30분 동안을 조국 수석님이 얘기를 하다가 자기 입으로 대통령 아무 말도 안 하셨는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저는 안 되겠다가 그러면서 나가는데 보통 대통령께서 농담 잘 안 하시거든요. 그날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일어나 줄여줬지 이러시잖아요. 기억 못 하셨어요? 못하겠네요. 저는 너무 잘 기억을 하죠. 그때 저도 느꼈습니다. 이렇게 권력개혁이라는 게 정말 쉽지 않은 문제고 하는데 이제 당이나 또 이렇게 또 국회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바로바로 이렇게 그 결과를 내고 싶어 하시는 사이에서 너무 이렇게 고심하시고 고뇌하시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고 결국은 그 대통령의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수렴돼 갈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무튼 경찰 쪽에서 좀 저는 잘 모릅니다. 옆에서 공부만 말씀을 드리면 경찰 쪽에서 좀 더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그게 또 현실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요. 군대에서도 좀 잘 들어가고 근데 검찰은 끝까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지금도 그런 그 고단한 과정을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지독하게 평범해지고자 하는 것도 새로운 역사를 쓰고 계시는 거다. 많은 사람들이 권력이라는 게 아무튼 그 권력과 가까이 있으면 아무래도 이렇게 뭐랄까요. 저는 잘 못 느끼겠지만 아무튼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자기 자식들 일자리 좀 편하게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업하시는 분들 그 수주라 그러나요? 아무튼 쉽게 받을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쉽겠지만 이제 앞으로 세상은 그렇게 안 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실제 우리 헌법 1조처럼 국민들에게 권력을 돌려드리고자 하는 노력이 지금 대통령께서 감작해놓은 모습으로 저는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면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평범하게 사시는 것조차도 굉장히 고도의 정치 행위이시고 대한민국 권력 구도를 바꾸고 계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 그런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다 쓴 것만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정부 때도 국회의원 선거를 크게 이기신 적이 있거든요. 그 다음 첫날 그 수보회의 때 등줄기가 서늘하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인상에 깊게 남아가지고 굉장히 크게 선거를 이겼기 때문에 굉장히 기뻐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등치가 서늘하다고 국민들에게 받는 어떤 위임된 권력이라든지 그런 크게 이긴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또 해나가는 문제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그 대통령의 성정을 느낄 수 있어서 그때도 또 그런 얘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개혁 얘기 말씀드렸고 대통령 연설문 중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도덕적 승리는 느려 보이지만 진실로 세상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실제
생각도 그렇게 하시고 활동도 그렇게 하시고 그런 느려 보이는 한때는 이제 좀 죄송한 말씀인데 뭐 고구마 소리도 들으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때도 제가 굉장히 감동적인 것이 많이 있어가지고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너무 길어질 것 같거든요. 대통령님 그 스웨덴 의회 연설에 이것도 약간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그 신동엽 시인의 산문시라시는데 시가 이것도 전부가 아닌데 이것도 줄인 건데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한 요거 반쯤으로 줄여서 올렸는데 대통령이 이게 다 이렇게 늘려놓으셨어요.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뻤습니다. 네, 그래서 요 뒤에 마지막 구절에 보면 자기네 포도밭 쓴 사람 상처내는 미사일 기지도 탱크 기지도 들어올 수 없어 끝끝내 사나이 나라 배짱 지킨 국민들 반도의 달밤 무너진 성떡가에 입맞춤이며 푸짐한 타작 소리 춤 사색꾼 하늘로 가는 길가에는 한폭빛 노을 물든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함을 가진 신사가 자전거 꽁무니에 막걸리병을 싣고 30리 시골길 시인의 집을 놀러 가더란다. 저도 이 시를 고등학교 때 읽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하면 늘 이 시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두 분도 분명히 좋아하셨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대통령이 쭉 늘려놓으신 거 보고 확실히 좋아하시는데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책에도 썼지만 실제 거기다가도 이제 이 스웨덴 분들에게 이 시가 갖고 있는 의미 뭐 그다음에 스웨덴 이 시를 읽으면서 스웨덴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배운 이야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적어 놓으셨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첫 장에 있으니까요. 기회가 되시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통령 감자 캐는 거에 뭐 사람들이 뭐라 이렇게 댓글 올 때마다 굉장히 속상한데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작년인가 제가 어디 여론조사 보니까 그 과거 대통령 중에 제일 좋아하는 사람 1등이시더라고요. 그것도 40몇 %로. 근데 우리 대통령님은 실제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지지율 1등을 찍으신 분입니다. 83%. 지금 까마득히 잊어버리셨죠? 제가 최근 사람들 만나가지고 뭐 대한민국은 분열이 돼서 통합이 안 될 거야. 근데 대통령 되실 때도 지금보다 못지 않았거든요. 물론 비상계엄이라는 건 있지 않았지만 통합을 하고자 하는 저는 마음에 달렸다고 생각하고 그 당시에 대통령 지지율이 83%까지 갔던 거 기억 안 나냐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통합이 안 되겠습니까?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74%까지 지지율을 올리신 적이 있고요. 아마 퇴임하실 때 50% 저는 목표가 50% 넘기는 거였는데 제가 목표로 한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43%까지 6%까지 좀 엄청난 지지율로 하셨는데 저는 통합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르는 데지 대한민국이 반으로 갈라져서 절대 안 될 것이다라는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이제 뒤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인간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인간 대 인간으로 갖고 있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하고 여기 사실은 앉아 계셔서 제 얘기 듣고 있지만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생각 또 자기 전공 분야에서는 뭐 비교할 수 없는 다 그런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도자가 한 개인에 대해서 어떤 존중의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인 건데 비상계엄을 일으키는 분들은 과거를 살고 계시는 거죠. 제가 이 대통령의 독서 책 나오고 대통령 인사 드리러 왔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나중에 한겨레 인터뷰 때도 똑같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20대 때 책을 읽고 지금 세상이 과학기술도 그렇고 사회과학도 그렇고 얼마나 빨리 변화하고
합니까? 더군다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과거하고 다르게 명령을 막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막 움직이는 시대니까 훨씬 더 빨리 변화할 텐데 옛날에 읽은 거 가지고 지금 이제 똑같이 써먹으려고 하니까 자꾸 퇴행하는 것 같다. 그래서 지도자일수록 계속 또 우리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그 업그레이드가 바로 이제 독서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해야 될 일을 정확히 찾아내는 거 우리 대통령께서 그걸 너무 잘하셨고 저는 그게 그 지금 앞으로 다른 지도자도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님이 해오신 거에 수렴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제가 오늘도 오면서 기사를 찾아봤더니 그 이제 대통령이 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빼먹지 않는 게 신남방 외교, 북극 항모 뭐 이런 거 다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셨던 것들인데 그 신남방 외교도 저도 기억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는데 제가 직접 여쭤봤던 건지 다른 분이 여쭤본 걸 옆에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너무 중국과 무역 그 의존도가 높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드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막 이렇게 중국하고 관계가 틀어지거나 이러면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고 미래에 중국에 이렇게 그 중국이 기침하면 우리도 기침하는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10만 국가, 10개 국가, 인도까지 나중에 인도 대통령하고는 거의 그 속된 말로 아삼육이라고 되잖아요. 그 굉장히 친해지신 걸 제가 옆에서 봤는데요. 그 생각이 많이 납니다. 10만봉에 10개 국가를 다 일일이 다 다니시고 마지막 정점으로 부산에서 그 10만 그 동남아 국가 다 10개국 초청하셔갖고 이제 회의도 하시고 하신 게 나는데 그게 그야말로 진짜 그 무역으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지금 이제 다른 정치 하시는 분들이 그 신신남방 외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신남방 뭐 프로 이런 식으로 많이 발표를 하시는 걸 제가 보면서 결국은 저렇게 또 수렴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저건 좀 약간 사심이 들어간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했던 대통령 정책이 상생형 지역 일자리. 지금도 저는 누가 그 문재인 정부에서 제일 이렇게 기억나는 게 뭐냐면 상생형 지역 일자리. 일단 말도 너무 좋고 성과도 있었고 그 여러 지역에서 그 상생형 일자리를 하겠다고 나중에는 거의 10개 지역에서 막 저기 했거든요. 대통령께서 그 광주에서 상생형 일자리로 만든 캐스퍼 1호도 구입하시기도 하고 했는데요. 이제 그게 이제 그 문재인이라는 사람의 그 어떤 정치적 또 그다음에 마음 이런 것들이 가장 잘 담긴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결국은 그 상생형 지역 일자리가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이 돌아오면 이름은 바뀔 수도 있지만 저런 형태로 우리 경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그 많은 데 이렇게 연락해서 알아보니까 지금은 뭐 포기한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몇 군데에서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한 노동자 개인과 또 사용자와 또 그 정부 간의 어떤 이 대한민국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정부가 관여하지 않을 수도 없고 관여를 하는데 어느 정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아무튼 그 상생형 지역 일자리라는 것이 잘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저 정신이 저희가 코로나 시기를 견뎌내는 데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로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북극 항로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그러거든요. 그 대통령께서 그 지난번에 책도 내셨지만 대한민국 그 한반도 평화 비핵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고 그
그 성과도 저는 대단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든지 깎아내리고 폄하하려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제가 살짝 비밀스러운 말씀을 드리면 제가 끝까지 대통령님하고 북에 계신 분하고 그 서신 왔다 갔다 한 걸 끝까지 본 사람이거든요. 이 두 분의 관계가 저는 이렇게 세상에 알려진 것처럼 그렇지 않고 굉장히 그 신뢰하는 관계였다는 걸 알고 있고요. 꼭 이제 이렇게 폄하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생각처럼 가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북극항로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 북극항로 개척에 대해서 LNG선 우리가 만든 그 LNG 세빙선이 노르웨이까지 갔을 때 직접 가셔갖고 격려의 말씀도 하셨고 해군사관학교 그 졸업식 때도 북극항로를 당신들이 개척해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북극항로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첫 지도자신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극항로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러시아하고 관계를 잘 맺기 위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북극항로라고 하고 있거든요. 북극항로가 잘 형성이 되면 우리 동해안에 다시 한번 이렇게 평화의 시대가 올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결국은 그것도 이제 대통령이 하신 일에 수렴돼 가지 않을까. 수소경제, 탄소중립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굉장히 그때 너무 높은 목표를 세웠다라고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사실 그조차도 지금은 높은 목표가 아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너무 지나치게 저것들을 없애버리고 미래로 밀어버리는 바람에 좀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지만 당연히 이제 우리 시대에서 해야 될 일들을 제시하시고 소재 부품 장비 이 문제는 아마 기억하시는 몇 분이 계실 텐데 일본이 수출 규제를 처음 발표하던 날 대통령께서 핵심 참모들을 모으셔서 첫 말씀이 우리 정부의 운명이 달렸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실제 전체 지휘를 하시고 그 소재 부품 장비를 지나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제일 기억이 나는 게 박영선 장관이 보고하실 때 실제 보니까 이미 우리나라 중소기업이나 한 개인이 일본이 규제한 소재 부품 장비의 기술 언제든지 다시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더라. 저는 그 말을 굉장히 놀랐거든요. 단지 가격 경쟁이 안 맞아서 만들지 않았을 뿐이다. 그래서 그때 대통령께서 굉장히 좋아하셨던 기억이 나고 이미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다. 준비가 다 돼 있고 그만큼 한 개인과 중소기업들이 갖고 있는 기술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저는 수준이 높다. 그래서 뭐 대통령 연설 중에 유명한 연설 중에 8.15 연설인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는 연설이 있으신데요. 그런 것들이 담겨져서 저 연설이 이렇게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뭐니 해도 우리 대통령님의 가장 존경할 부분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제일 잘 드러난 게 저는 축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 앞에 거는 이제 BTS가 무슨 상이죠? 빌보드 차트에 올라갔을 때 축전을 보내신 건데 그때 이제 우리 홍보비서관실에서 저는 사실 BTS도 잘 몰랐고 거의 대통령이가 바라보고 살 때가지고 아미도 잘 몰랐거든요. 아미도 잘 몰랐는데 거기 비서관실에서 와가지고 반드시 아미를 써야 돼요. 그랬는데 근데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도 이제 배워가면서 또 일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도 많이 듣고 대통령과 의논해서 쓴 건데 이런 구절이
이 여기에 보면 그 방탄소년단의 꿈을 응원합니다. BTS와 함께 세상을 향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팬클럽 아미도 응원합니다. 이게 이제 뭐 기수도 않고 2줄 정도 들어갔는데 그 아미의 반응이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이렇게 일반적인 팬클럽이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아미라는 표현, 이제 짧은 한 줄이지만 자신의 목소리라는 이 표현이 그야말로 이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을 저는 그대로 잘 보여준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어느 날 제가 퇴근하고 있는데 그 선수 누구죠? 정민인가? 아니 테니스 선수. 정현 맞아요. 정현 선수가 그 갑자기 퇴근하고 한참 가고 있는데 그 부속실에 하림 씨가 전화해갖고 축전 빨리 쓰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쓴 기억이 나는데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보통 축전이라는 게 매뉴얼이 있어가지고요. 주로 이제 문화관광부에서 올라오는데 똑같습니다. 그때 대통령께서 정현 선수의 개인 이야기를 거기다가 담아줬습니다. 제가 올린 거에 이렇게 수정을 하셔가지고 이게 대통령의 마음이구나. 그러고 이제 약간 오버를 해가지고 평창 동계올림픽 때 엄청나게 우리 이제 방 식구들한테 조사를 시켜가지고 모든 기사를 다 검색해서 개인의 이야기, 가정의 이야기, 이거를 다 해서 축전을 담았고 대통령도 그때 되게 좋아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나중에 이제 갑자기 장애인올림픽, 패럴림픽 때 신우현 선수입니다. 신우현 선수에게 신우현 선수의 평창 동계 패럴림픽 크로스컨트리 남자 15km 좌식 부분 동메달을 축하합니다. 태극기를 두른 이마와 터질 듯한 두 어깨에서 불굴의 인생을 보았습니다.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어 감사합니다. 언덕도 있고 긴 평지도 있는 15km의 눈길은 신 선수의 삶처럼 느껴집니다. 절망을 이겨내고 여기 오기까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하지절단 동의서에 이름을 적어야만 했던 어머니는 다리가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숙연해집니다. 철이는 이제 우리 국민 모두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딸 은경이와 아들 병철에게는 이미 최고의 아빠입니다. 신혜연 선수에게 인생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좀 감동적이지 않으신가요? 이게 홍보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축전을 보내면 선수들이 알아서 막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고요. 저도 이거 쓰면서 굉장히 한 편 한 편 쓰면서 너무 대통령의 마음 때문에 감동을 많이 했고 어느 날은 집에서 자다가 오늘은 제발 매달 좀 안 탔으면 쓰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아마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번 자카르타의 아시안 게임도 있었고 할 때마다 한번 이렇게 시작을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주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가장 뿌듯한 이게 굉장히 뭐 대통령 연설 중에 유명한 연설이 많은데요. 그런 연설문보다도 더 이런 축전 하나하나가 더 오래 마음에 남고 그분들 인생에 또 대한민국이 변화하는 모습에 예전에 권위주의적인 지도자들은 받는 거에 고마워라라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대통령의 마음은 고마워서 보내주시는 축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축전만 갖고도 이렇게 대통령 이렇게 연설문을 하나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저는 변화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저는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어느 날 감동했던 대통령도 여름 되시면 휴가철에 책도 많이 읽으시고 또 대통령님 업무가 그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청와대로 오는 책도 제가 직접 대통령한테 여쭤본 적이 있거든요. 이제 저도 이제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저에게 책을 많이 보내게 되는데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안 봅니다. 네. 정말 제가 좋아하는 사람 몇 분의 책만 보는데 대통령께 여쭤봤더니 다 읽으셨답니다. 그 모든 정치인들이 보내주시는 책을 다 읽어보고 아니 그걸 왜 다 읽으셨어요? 그랬더니 그게 쓴 사람들에 대한 예의다. 사실은 제가 굉장히 놀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당시에도 대통령 하시면서 청와대로 책들이 엄청나게 오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좀 전달해달라고 했던 게 아마 5년 동안 한 50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더 많겠죠. 이렇게 더 많을 것 같은데 그 중에 어느 날 대통령께서 이렇게 이거 직접 다 쓰신 겁니다. 제가 한 줄도 제가 도와드린 거 없이 직접 쓰신 건데 51명의 충청도 할매들이 음식 한 가지씩 한평생의 손맛을 소개한 요리책을 냈습니다. 요리는 감이야라는 책을 낸 51명의 할머니들은 학교를 다니지 않아 글을 모르고 사시다가 충청남도 교육청 평생교육원에서 초등학교 과정을 이수하며 글을 익히게 된 분들입니다. 78세의 주미자 할머니와 81세의 이묘선 할머니는 뒤늦게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된 사연을 연필로 쓴 편지로 보내오셨는데 글씨도 반듯하게 잘 쓰시고 맞춤법과 띄어쓰기도 정확하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하겠다는 상향력을 보여주셔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특별한 요리가 아니라 김치와 장아찌, 찌개와 반찬, 식혜 같은 간식 등 어릴 때 어머니 손맛으로 맛있게 먹었던 일상 음식을 구수한 충청도 사투리를 섞어 직접 쓴 레시피를 붙여 소개한 책이어서 재미도 있고 실용적인 도움도 될 듯합니다. 여러분 제가 약간 실수되는 말일 수도 있는데 한가해 보이십니까? 한가해 보이시냐고요? 저는 절대 한가하지 않은 그 책 소개라고 생각합니다. 두 줄 때문인데요. 글을 모르고 사시다가라는 표현, 요 짧은 글을 모르고 사시다가는 세 단어에 저는 대한민국 근현대사가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을 모르고 사시다가 하는 이 분들에 대한 대통령님의 마음이 이 책 속에 저는 그대로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이야말로 사실은 지도자,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 갖는 이 존중하는 마음을 드러낸 것이고 이것이 변화하는 시대에 저는 새로운 지도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대통령하고 우리 대통령하고 약간 다른 측면이 그래도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민주주의를 지키고 싸우시고 하는 가운데 그 권위와 권력을 저는 강하게 갖고 계셔야 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를 이제 시민 권력으로 이제 바꿔내시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깨어있는 시민의 힘을 말씀하셨듯이 상당한 진전을 이루셨고 그것이 이제 우리 대통령님이 오셔가지고 한 개인에 대한 존중으로 저는 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그 2017년 5.18 연설이었던 것 같고 그때 대통령님께서 4명의 그 광주 민주화 운동을 알리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사연도 되게 많습니다. 대통령 잘 모르실 텐데 그 대통령님 연설에 그 국민 개인의 이름을 넣으면 안 된다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고요. 제가 그 물밑에서 치열하게 부딪히고 싸우고 하다가 올려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직접 해주셨기 때문에 또 역사의 진전이 저는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로 대통령께서 여성 독립운동가를 발굴하셔서 직접 거명하시고요. 그 이런 과정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는 모습이 실제 드러난 사례고 그게 대한민국을 전진시켰기 때문에 그 촛불이 저는 응원봉이 되고 또 그것이 또 대한민국 권력 구조를 바꾸는 과정으로 그 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대표하는 인권운동가는 박래군이라는 분이거든요. 그 프레시안의 인터뷰인데 좀 긴데 제가 잠깐 좀 읽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37주년 5.18 기념식 때 박래군 열사를 호명했다. 그때 심정이 어땠는가? 그날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정식 초대장을 받아 참석했다.
늦게 도착한 것도 아닌데 앞쪽에는 자리가 없었다. 그래서 뒤쪽 남은 그늘에 앉아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며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 자체라고 말하길래 광주 시민들에게 정말 큰 선물을 주는구나 생각했다. 그러면서 기념사도 곧 끝나겠네 하고 있었다. 그런데 동생 이름을 박관은, 표정도, 조성남 그리고 박래단하고 부르는데 충격이었다. 공식 석상에서 동생 이름을 부른 게 처음이었다. 진짜 울컥하고 울음이 날 뻔했다. 그런데 세월호 유가족들과 같이 있으니까 울 수는 없고 내가 유가족이라는 사실을 그때 세월호 유가족들도 알게 됐다. 물론 몇몇 사람은 알고 있었지만 이후 언론사 몇 군데와 전화 인터뷰도 하고 그렇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문득 덕수와 덕수 어머니가 생각났다. 조선만 열사가 5월 15일 투신했고 최덕수 열사가 5월 18일 분신했다. 그리고 최덕수 열사의 영향을 받은 내전이가 6월 4일 분신했다. 유가족들 중에서도 덕수 어머니가 유독 살갑게 대해주는 것도 레전이와 덕수의 연결성 덕분이었다. 덕수 어머니도 아들의 이름이 호명되는 것을 바라셨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다. 1988년 당시 광조를 외치며 유명을 달리한 이가 모두 12명이다. 원래 문 대통령이 열사 12명의 이름을 모두 부르려 했으나 시간 관계상 최종 원고에서는 열사 4명만 포함됐다고 하더라.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대통령님 공식 연설에서 개인의 이름을 호명한 것은 저는 엄청난 시대적 발전이라고 생각하고요. 대한민국이 외국의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도 있는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K-팝 등등 해가지고 수출한 게 굉장히 많은데 K-민주주의에서도 저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시대에 걸맞는 지도자, 그것도 길지만 제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두머리를 요구하지 않는다. 중재자, 지지자, 상감자, 평화의 배를 짜는 사람을 요구한다. 이제 중재자는 하나의 촉매로서 독립적인 존재가 되었다. 또 목적을 갖게 되었다. 중재자는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어떤 거만한 요구 없이 사람들을 서로 만나게 함으로써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 세상이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을 통제하겠다는 생각 없이 세상이 나아가는 방향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촉매가 되는 것은 가장 적절한 야망이다. 진정한 지도자는 불행을 치유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개인들이 서로의 진가를 인정할 수 있도록 돕고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때도 그 논쟁이 자멸적으로 되지 않도록 배려하며 함께 일하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제안된다. 오늘날의 영웅은 정복자나 모범을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 격려를 주고받는 존재, 서로에게 귀 기울이는 존재다. 이거 꼭 제가 대통령 생각하면서 쓴 것 같죠? 네? 아닙니다. 이 시어도 젤든이라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님이 인간의 내밀한 역사라는 책에서 앞으로 지도자는 이래야 된다고 쓴 거를 제가 옮겨 적었는데 보고서들 읽으면서 다 대통령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진짜. 제가 저 책을 청와대에 있을 때 읽었거든요. 그리고 저 책을 많은 정치인들에게 제가 한 5분 정도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비싼 책인데. 근데 읽은 것 같지가 않아. 교수님들이 좀 안 읽은 것 같은데. 하여튼 분명히 이었으면 뭔가 얘기를 했을 텐데. 근데 저는 진짜 저 책을 읽으면서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책을 좋은 구절마다 이렇게 접어놨는데 안 접어놓은 데가 없을 정도인데 제가 그렇게 접어놓은 이유는 우리 대통령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적어놨고요. 서구의 지성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분들도 우리랑 지금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의 개인이 서양은 우리보다 개인의 성숙도가 더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우리가 더 높은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는 어떤 유형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미 보여줬다. 제가 아까 격세지감 얘기는 했으니까 다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요. 이제 그런 것들이 됐고 우리도 역시
이렇게 우리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시고 평산제빵을 좋아하시는 여기 계신 분들부터 그렇게 동의해 주시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금방 또 그것이 세상에 알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또 우리에게 그 책 읽는 대통령이 필요한 이유로 한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대통령 얘기 신나게 하니까 너무 좋다. 아니, 누가 들으면 아부라 할 텐데 분명히 정신이도 속으로 저 형 무지하게 아부하고 있네. 아니, 오늘 아부하고 좀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탁현민 기사만 있었으면 무지하게 놀렸을 거예요. 심지어 저한테 간신이라고 하던데. 너무 친하고 하니까 이제 그렇기도 한데 뭐 사실 우리끼리나 가끔 얘기하지 맘 놓고 대통령 얘기를 하지 못하는 약간의 저간의 사정이 있고 저는 또 개인적인 성격이 그 어떤 대통령 후광으로 이렇게 그 인생을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거든요. 네, 뭐 아무튼 그 후광이라는 게 무슨 주지도 않으시겠지만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리고 이 책뿐만이 아닙니다. 그 도올 선생이 쓰신 중용 인간의 길이라는 책이 그것도 제가 청와대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대통령 시 얘기하셨는데 그 열심히 뭐 아무튼 우리 우정식 비서관도 메시지 쓰려고 고생을 정말 많이 했는데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거든요. 심지어 하루에 화장실을 13번 갑니다. 분명히 똥이 매려운데 가면 안 나오고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았는데 사실은 글쓰기 스트레스를 저는 글쓰기로 풀었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글을 쓰면서 얻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첫째는 남의 이야기에 화가 안 나게 됐습니다. 옛날에 시만 쓸 때는 누가 뭐라 그러면 화가 나가지고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네가 뭐야 시를 뭐를 한다고 그래 건방지게 고치지도 않고 뭐 이랬던 것 같거든요. 이제 대통령 옆에서 이 연설문 작업하고 메시지 작업을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겸손해야 되고 귀 기울여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듣는 거 고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완전히 없어져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 모시면서 제 시가 훨씬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고. 아니 그런데 아까 우리 박승우 시인이 그 시집에서도 제일 어려운 시를 예, 그 안전 표현을 하게 되실까 약간 걱정을 하게 됐는데요. 아무튼 그렇고 좀 시간이 길어진 것 같은데 통합은 가능하다는 얘기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어떻게 지도자가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얼마든지 통합이 가능합니다. 대통령님 첫 해에 현충일 연설을 하시던 날 저녁에 국회의원 5명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데 박강원 의원, 김태년 의원 이런 분들이 전화를 하셨는데 김태년 의원이 성남에서 보수단체 현충일 날이니까 인사하러 갔는데 박수를 받았대요. 그분들이 다 그날 대통령 연설을 듣고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제가 그 부속실에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대통령께서 애국을 가지고 쓰라고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근데 애국을 갖고 뭔 얘기를 써야 될지를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또 하림 씨 얘기가 나오는데 하림 씨가 저한테 아마 대통령이 평소에 그 방법은 달라도 다 그것이 애국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제로 제가 연설문을 썼는데 거기에 이제 뭐 파독 광고 무슨 전쟁의 참전 용사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연설문에 들어갔던 게 이제 그 청계천 여공들 얘기 이분들에게도 훈장을 달아드리고 싶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이제 여러 가지들이 이 통합의 마음을 모으는데 굉장히 저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얘기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약간 다시 돌아가면 책
중에서도 고전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을 위해서. 대학교 은사님 윤재훈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마음속 선생님은 1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라. 왜 그러냐면 150년 정도는 지나야 만나서 따지지 않고 둘 다 동의한 겁니다. 우리 선생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전,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고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더라도 어느 지점에서 동의할 수 있는 전범이나 예스승의 말씀이 있으면 연결이 가능. 그것이 저는 어떻게 보면 통합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유만 해봐도 우리가 자유란 말을 쓴 게 기껏 100년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자유란 말을 너무 다르게 쓰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뭐 홍익인간이라든지 꼭 그런 건 아니더라도 우리가 무엇인가 맞추고자 하는 노력이 있다면 150년 전으로 올라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거기에서 이렇게 서로가 만나는 지점을 찾는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공통 지점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진짜 이 얘기 하고 싶거든요. 선지불인이다. 하늘과 땅은 인자하지 않다. 제가 선생님들 강의를 들어보니까 뒤에 이제 뭐 또 다른 문구가 붙기도 한데 선생님들 대부분에 하시는 말씀이 인자하지 않아야 평등하다. 그래서 천지가 평등한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인자하지 않다는 것은 뭐 번개도 치고 뭐 홍수도 하고 뭐 이런 걸 인자하지 않다고 표현한 건데요. 제가 대통령님 얘기할 때 꼭 한 번은 해보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뭐냐면 일체 칭찬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이야 칭찬을 많이 하시겠지만 그 당시에 아무튼 대통령한테 칭찬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거짓말이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하도 칭찬을 남발하니까 권력이 자기한테만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시잖아요. 저는 가장 자랑스러운 게 훌륭하신 노무현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나서도 부정부패로 구속되신 분들 계셨거든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 임기 끝나고 지금까지 부정부패로 구속되고 조사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이게 대통령님께서 천지불인하셨기 때문에 아니 뭐 칭찬을 하셔야 어디 가서 대통령이 나만 좋아한다 이렇게 사기도 치고 할 텐데 뭐 칭찬을 안 하시고 특활비도 없애시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기업을 만나거나 누구를 만나서 나를 통하면 된다는 사기가 저는 안 먹혔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 칭찬을 인색하셨던 거지만 어떻게 보면 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주변에서 일했던 모든 사람을 저는 살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도 결국은 모든 권력과 정부가 이렇게 저는 수렴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서 특활비를 많이 받고 기업으로부터 돈을 뜯고 하고 싶은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 대통령을 욕하겠죠. 한가한 일 하신다. 욕하겠지만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제일 잘하신 것 중에 하나가 천지불인한 것이다.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요. 지금도 가끔 자기는 칭찬을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소리 혹시 하시는 분 있으면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여기서만 칭찬 들은 적 있어요? 네. 그런데 반면에 욕도 안 하시니까 혼내시지도 않으시기 때문에 참 이 고전의 이 천지불인함에 가장 알맞는 분이 아닐까 생각하고 공정한 지도자 또 앞으로의 지도자의 저는
반드시 좌우명이 돼야 되거든요. 대통령 쓰신 말 중에 가장 많이 쓰시는 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말인가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대통령 연설에 역지사지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셨는데 그 개인의 그 성정이기도 하신 것 같고요. 근데 남의 입장을 뭐 변호사를 오래 하시고 인권 변호사를 오래 하셨기 때문이시기도 하시겠지만 기본적인 성정이시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의 입장, 남의 이야기, 다른 사람의 입장,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게 어떻게 한편에서 보면 좀 느려 보이고 덜 시원해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가는 기본적인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다른 나라의 지도자들께서도 대통령님의 저런 역지사지하는 마음 이런 것들의 그 진심을 아셔가지고 어떤 대한민국 국격도 역지사지를 통해서 많이 올라갔던 것 같고 남북 문제에서도 굉장히 역지사지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저는 역지사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건 제가 만든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마지막에 인터뷰 같은 거 좀 했거든요. 미래를 향해서 옷깃을 여미시는 분이다라고 제가 말을 만들었는데 이 중용에 나오는 심독이라는 말에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스스로를 이렇게 신한다르나요? 아무튼 스스로를 다스리고 겸양하고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고 또 많이 느꼈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특히 서양에서는 진보 세력이다 하면 대통령 스스로는 본인이 진보다라는 말씀은 안 하시지만 진보 세력이다 하면은 너 마치 뭐든지 해야 될 것 같고 또 용서되는 게 있는 것 같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은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저는 진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야말로 굉장히 저는 도덕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지도자가 도덕적이어야 그분과 함께 가는 사람들이 어깨에 힘을 주고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그 계보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장준하 선생이라든지 문익환 목사님이라든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에서 이어오는 민주당 진보 세력 안에서의 어떤 도덕적인 지도자. 저는 앞으로도 결국은 우리 같은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좀 답답해 보이더라도 도덕적인 지도자가 나와야 우리가 그만큼 또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바치면서 이렇게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동력으로 저는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습을 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잘 보여주셨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독하게 평범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도 그런 역학관계 속에서 저는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화면인데요. 요번에 아무튼 대통령께서 처음에 인사드려 봤더니 이거 너무 진지하게 써가지고 잘 안 보일 것 같다고 걱정해요. 나는 그래도 선방을 저는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아무튼 이 책을 계기로 몇 번은 더 제가 아무튼 용비어천가라고 사람들이 느끼지 않게 하려고 되게 애를 많이 쓰긴 했는데 아무튼 편하게 대통령님을 자랑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왔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책이 잘 팔리나 안 팔리나 그러고 이제 열심히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독후감을 올리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상적으로 남아가지고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대통령의 독서, 국민의 독서라고 제가
그 서문에 썼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썼어요. 제일 마지막에 이 책을 읽은 후 독서는 나 개인이 아니라 내 가정의 독서였으며 아이에게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아이의 독서였다.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독서가 대통령의 독서는 이제 진짜 나라의 독서가 됐는데 한 개인에게 있어서 저도 이제 저 끝까지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너무 거창하게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서 반성을 했는데 내 독서가 우리 가족의 독서가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좀 더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의 독서가 되겠구나. 그래서 점점 더 앞으로도 더 이 책 읽기라는 게 소중한 일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독자분의 이 독후감을 소개로 제 오늘 그 두서없는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대통령 자랑 하루 종일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오정식 비서관까지 합치면 2박 3일도 할 수 있어요.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1시간 정도 내용을 제가 요약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걸 썼는데 정리해보니까 딱 한 줄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님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 맞죠? 네. 그래서 대통령님은 마을분 한 분 한 분을 존중해 주시는 거 많이 봤잖아요. 그다음에 대통령님은 책 친구 한 분 한 분을 존중해 주는 거. 그래서 쉽게 마음에 더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자, 신도 선생님께 큰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질문을 한번 받아볼게요. 질문, 오케이, 어린이 대통령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여기 보고. 아니 아까 한 거. 어린이는 대통령 되는 책 뭐 읽어야 돼요? 어린이는 대통령이 되려면 대통령 책을 뭐뭐 읽어야 되냐고. 그 아저씨가 어릴 때요 네. 만화책을 사려고 돈을 모아가지고 네. 동네 서점을 갔는데 거기서 국어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차마 만화책을 사러 왔다고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국어 선생님이 내가 골라줄까? 그러길래 네 그랬더니 어린 왕자라는 책을 골랐다. 어린 왕자. 그래서 우리 어린이도 조금 더 크면 어린 왕자를 읽고 어린 왕자를 읽다 보면 다른 책을 또 읽고 싶게 돼요. 나 친구 많이 읽긴 한데. 나 친구 많이 읽긴 한데. 네, 저는 만화책도 얼마든지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이거 수업 할 때 저는 좀 책말리거든데. 근데 이거 듣지도 않고. 나는 이 수업 1도 안 듣고 책만 읽었어. 자, 한태인 어린이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어린 왕자를 읽으세요. 오늘 책을 합치면 허태인 어린이 4번째 읽고 있어요. 5번째 읽고 있습니다. 우리 책방의 독서원입니다. 몇 번도 반복했습니다. 자, 반복해서 읽는답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 분? 굉장히 저요 책 친구 좋아하나? 책 친구 네. 아니 여러분 같이 하는 게 네. 질문 한번 해주십시오. 마이크를 좀 드릴까요? 네. 다른 마이크 여기요. 네. 안녕하세요. 노하나라고 하는데요. 아까 작가님께서 인간의 내밀한 역사를 되게 다 한 줄 한 줄 안 적은 게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책이 한 줄 한 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여기 테이프를 다 붙일 정도로 굉장히 좋은 책이었고 읽으면서도 계속 눈물도 나고 웃음도 나고 그랬거든요.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대통령님과 함께 청와대
그 시절 이전과 이후로 시집이 많으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이전 시집이고 이게 이후 시집인데요. 달라진 거는 이후 게 훨씬 짧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 아까 그 메모를 하나도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적이 없으셨다고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 원고는 빡빡하게 그 틀린 글자는 그런 걸 지적을 안 하셨는데 원고는 되게 빡빡하게 이렇게 시커멓게 이렇게 뭔가를 다 쓰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많이 고치신 것도 있고요. 네. 한 글자 고치신 것도 있고 그날 아주 기분이 좋아가지고 우리 연설 비서관실 회식했습니다. 그 빡빡하게 수정하신 것 중에 되게 기억에 남으시는 게 있으신지. 아니, 대통령한테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보통 이렇게 그 아들 딸 표현할 때 자식들이라고 안 하시고 아들 딸이라고 표현하시거든요. 근데 처음에 우리 정부 들어서고 얼마 있다가 그 젠더 문제 터지고 빅풋 그리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느 날 아들 딸 써서 올렸더니 딸 아들로 붙여.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딸 아들로 계속 썼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5년 차쯤 됐을 때 다시 이대남들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딸 아들로 올렸더니 대통령께서 아들 딸로 저는 대통령 잘 깊게는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저는 그게 너무 인상적인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뭐 길게 고치시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그 정확한 얘기인데요. 그 대통령님이 연설을 하시는 기회가 되게 많으신데 대국민 연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오정익 비서관이 많이 썼는데 그 뭐 국무회의라든지 뭐 수보회의 때 하시는 그러니까 소위 공무원들을 앉혀놓고 하시는 말씀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대국민 연설에서는 제가 지금도 정확히 기억하는데 그 개인정보 보호하고 관련된 연설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읽어도 뭔 얘기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각주로 이렇게 달아놨는데 그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다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 정보 보호하고 관련된 조항들이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거를 그대로 다 연설문으로 이렇게 써놓으신 기억이 나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연설하실 때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편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들하고 할 때는 좀 그런 것들을 많이 생략해서 이렇게 이 굵직굵직한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 편이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그거를 새까맣게 다시 옮겨 적으신 기억이. 정말 질문도 좋았고 대답도 좋았죠. 네. 제가 그래서 드는 생각이 예. 우리 대통령님이 되게 나는 정치를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정치를 정말 잘하셨잖아요. 비서관님도 아까 연설을 되게 못하신다고 하는데 말씀을 정말 잘하셨어요. 처음에 대통령께서 너무 이렇게 마음을 풀어주셔가지고 네. 평소 같았으면 못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 분 정도 질문을 받아보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드리 헵번님. 반갑습니다. 네, 일어나서 해주시죠. 네. 네, 아니 갑자기 일어나려고. 다른 분들과 얼굴을 보고 축축이. 신동호 시인님께서는 그 청와대에 계실 때 그 대통령님이 상사이지 않았습니까? 네, 혹시 상사님이 뭐 출근을 안 하신 경우가 있어요? 마음이 어땠었는가 궁금합니다. 아니 이제 대통령 워낙에 제가 신독하신다지 않았습니까? 이제 제가 부속실 저는 매일 뭐 체크를 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 경호실 직원들도 너무 잘하실 텐데 정확한 시간에 출근하셨고요. 또 정확한 시간에 퇴근하셨고 한 가지 불만이라면 불만이라기보다 아무튼
2017년 여름 휴가 이후로 휴가를 가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휴가를 안 가시면요 다른 부서는 돌아서 가거든요. 돌려 가는데 연설 이상은 못 가거든요. 제가 진짜 2019년부터 청와대 권한 때까지 휴가를 가본 적이 있어요. 대신에 한 가지 자랑할 건 있습니다. 그 대통령님 그 순방을 한 30여 차례 58개국까지 다니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청와대에서 딱 2명만 58차를 다 한 번도 안 빼놓고 갔습니다. 한 사람은 접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없으면 불안하니까 의전 비서관실에서 저를 안 빼놓고 사실은 가면은 많이 안 찾으시거든요. 그 가기 전에 자주 찾으시는데 왜냐하면 가기 전에 준비를 다 하시거든요. 만약에 뭐 심지어 제가 제일 많이 썼을 때가 54개를 썼습니다. 3개국 순방을 가시는데 제가 쳐봤는데 54개를 써서 간 적이 있거든요. 뭐 만나시는 분들 말씀 자료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가기 전에는 굉장히 바쁘신데 가서는 잘 안 찾으시니까 사실은 제가 그때 쉬는 건데 저 말고 한 분이 또 계신데 누굴지 맞춰주시면 우리 박성호 시인께서 상품을 주시고 상상력을 넓혀서 생각하셔야 돼요. 대통령님이요. 아 대통령이면 당연하죠. 예? 아니 주말에 나갔다 들어왔습니다. 비서관님. 상상력을 확 넓히셔야 됩니다. 대통령님도 모르실 거예요. 여성 아 여사님도 안 가신 적도 있어요. 막 1박 2일로 갔다 오고 이래. 경호가 교대로 다녀요. 아니 이제 자꾸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힌트를 주면 너무 금방 맞힐 거라서. 요리사 기장님? 누가 얘기했어 요리사? 대통령이 요리사도 5년 동안 안 바쁘셨거든요. 그분이 5년 내내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그분하고 저하고 둘이야. 네. 선생님 모르셨죠? 그렇습니다. 또 상품 네, 상품 드리기로 하고 이제 그 질문은 여기까지 받고 신동 시인님이 뭐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고 항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제가 대통령님 하면 제일 떠오르는 단어가 정직이라는 단어. 저도 이제 그 대통령하고 따라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워낙에 나이브하고 또 부족한 삶이라서 쫓아가기 힘들지만 끝나고 나니까 저에게 굉장히 많은 게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책 읽는 대통령을 기다리며라는 이렇게 부제로 삼은 이유도 제가 아까 수렴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 같은 분이 또 대한민국에서 또 지도자가 된다면 그 성숙한 개인들이 훨씬 더 많은 꽃을 피우는 시대가 다시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은 그런 것들로 가는 그 많은 과도기의 시대다.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대통령이 그런 상황을 어떻게 보면은 너무 잘하시는 바람에 권력을 이렇게 분산시키시는 바람에 이런 상황이 또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을 같이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 성숙한 시민의 권리는 알지만 의무까지는 아직 저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같이 이렇게 평산 책방에서 모여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그것이 번져나가는 건 진짜 순식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자주 이렇게 노력을 하겠지만 이 평산 책방 식구들께서 늘 우리 대통령 잘 지켜주시고 응원해주시고 함께 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